네, 반갑습니다. 벌써 뭐 시간이네요. 벌써라고 하면은 빠른 거고, 아직 시간이네요 하면 좀 늦은 거겠죠. 어저께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면은 지금쯤 최단으로 뭐 20장 이상 썼겠지요. 일주일 전에 시작했더라면 더 많은 분량을 썼을 것이고, 아직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영원히 시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오늘은 내일의 그 씨앗이죠. 그죠? 굉장히 뭐 구태의연한 그 말인 것 같지만은,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는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누구에겐가 보여주고 싶어서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소설의 뭐 그 문장도 그래서 모두 좀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일기처럼 혼자 쓰고 혼자 간직하고 혼자 읽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겐가 보여준다는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소설을 쓰는 방법은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소설뿐이 아니고 모든 예술 분야,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전체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같은 회사에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그 방법은 자체는 다르죠. 그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하물며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상상이라든가 사상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더 색깔이 다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붓이 있어야 그냥 걸어두면 그건 붓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문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굳이 문장이 뭐고 문체가 뭐고 이런 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중요한 거는 태고 때 어떤 문체로 어떤 문장이 좋은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프린트를 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으로 태고를 하면은 그건 절반의 태고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뭐 인터넷 시대고 뭐 모바일 시대라고 해서 종이보다는 그 모니터가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단 프린트를 해야 오탈자도 보이고 문장의 길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고를 할 때는 일단 프린트를 해라. 프린트물을 가지고 태고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원고를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빨간 펜으로 어색한 부분, 좀 숨이 차다 싶으면은 문장이 길은 겁니다. 만연체 문장이죠. 그리고 읽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문장의 배열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거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거는 같은 관용어를 2번 사용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프린트를 한다. 두 번째는 소리내어 읽는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어색한 부분, 거친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그 빨간 펜으로 일단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태고를 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이제 봐야 할 것이 문장이겠죠.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이 뭐
일단 뭐 단문체가 있고 뭐 만문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은 소리 내서 읽으면은 다 걸러집니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를 쓸 때 행가리라고 하잖아요. 행가리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좀 여운이 길다 아니면은 좀 어색한 것 같다 하면 그때 이렇게 행가리를 해줘야 돼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이 길면은 이게 느낌이 와요. 지금 당장 한번 여러분들 그 시험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 이 문장은 좀 길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의 그 길이를 조정해야겠죠. 그런데 문장은 뭐 단문이라 좋다. 문장은 뭐 가능한 짧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그 단문 형태로 글을 쓰시는 분 많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그 외국 소설, 번역체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선생은 이렇게 문장은 하면서 문장은 이렇게 단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뭐 과감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죠. 문장에도 그 리듬이 있습니다. 소설에도 짧게 그 판소리처럼 힘을 하시는 그 식으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는 문장인 단문이 좋다, 장문이 좋다 이거는 틀린 얘기고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소리 내서 읽을 때 숨이 차면은 무조건 잘라라.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소설을 쓰다 보면은 거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 자기는 알고 있죠. 작가는 알고 있어. 그 내용이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뭐 그 농사 짓는 소가 별로 없죠. 거의 다 이제 그 유구용으로 이렇게 소를 사육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농사 짓는 소를 농어라고 하고 이렇게 사육해서 코를 끼는 그 나무가 있죠. 콧뚜레라고. 콧뚜레. 그래 그게 콧뚜레가 표준말인가 아니면은 그 집안 사투리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해서 소설에서 모든 서술은 표준말로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떤 그 유행어라든가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인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화체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서술은 표준어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표현 자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사투리를 쓰지 말고 표준어를 써라. 그러니까 이제 표준어를 쓸 때 좀 걸리는 것이 이제 외국어를 한국어한 있죠. 사전에 국어사전에 등재된 외국어, 텔레비전. 사전엔 텔레비전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TV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텔레비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가 한국어화된 외국어 같은 경우가 많이 혼란이 오는데 그런 경우는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맞춤법에 대해서 많이 그 신경을 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맞춤법까지 작가의 몫이니까는 작가가 맞춤법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 퇴고할 때 옳은 얘기죠. 근데 일단 누구든 어떤 작가든지 일단 퇴고 과정에서 맞춤법을 보죠. 일단은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그 교정기가 또 뭐 많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한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대학교에서 나온 것도 있고 어학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게 많습니다. 교정기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교정기가 통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 문장이 아니고 그 작가가 만들어내는 그 문장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기가 걸러내지 못하는 문장이 소설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교정을 2세, 3세까지 하잖아요. 요즘 보통. 그래 이제 우리가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기면은
출판사에서 이제 1차 교정을 하죠. 1차 교정지를 작가에게 주면은 작가가 또 교정을 하고 그거를 다시 출판사에 주면은 출판사에서 작가가 교정본을 한 것을 첨가를 해서 다시 2차 교정지를 뽑아내죠. 그거를 작가가 다시 보고 보통은 3차 이렇게 교정을 하죠. 하는데 틀리려고 맘먹으면은 뭐 10번의 교정을 받아도 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틀린 건 언제 어디서 나오냐? 자, 이거 참 신기한 문제인데 출판하면 나옵니다. 이 활자화 되어갖고 책으로 되면 틀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 띄어쓰기가 잘못되다든가 이런 것들이 활자화 되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활자화 돼서 보이는 것이 거울이라면은 태고 때 보는 건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 작품도 계속 다시 재출간을 할 때마다 교정을 보죠. 가끔 이제 독자들이 이제 전화가 오죠. 출판사로. 어느 부분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출간할 때는 이제 교정을 보죠. 전 국민인들이 다 읽었다 할 만큼 유명한 소설도 지금도 현재 교정을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또 그 맞춤법에 대해서 그냥 막 심혈을 기울이다 보면은 문장이 안 보입니다. 문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캐릭터. 그 캐릭터의 대화2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사투리를 쓴다. 아니면 나이가 40세다. 나이가 20세다. 에 따라서 이제 그 대화2가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엔지니어냐, 대학 교수냐, 깡패냐, 장사꾼이냐에 따라서 대화체가 다릅니다. 예. 첫 번에는 이제 그 캐릭터 살리기 위해서 그 대화체를 유지를 하면서 썼는데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여성 말투가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 존댓말을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태고 갔을 때 표현의 일관성 이것을 굉장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꼭 캐릭터뿐이 있는 게 아니고 배경.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사람 집이 골목 안에 있는 2층 집이에요. 단독주택인데 작은 골목을 빠져나오면은 전봇대가 있고 그 어떤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그 방범 초소가 있다. 아니면 뭐 그 은행나무가 있다. 은행나무에서 쭉 가면은 이제 도로가 나온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나와. 은행나무가 아니고 갑자기 그 뭐 단풍나무로 뱉는 배경 같은 배경의 표현, 일관성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상태 이게 과연 그 일관성 유지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예전하고 달라갖고 그 소설에서 흑백 논리가 보다는 이제 인간의 다양성을 많이 그 표출을 하죠. 어차피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고 흑백 논리가 이렇게 정확했지만은 요즘에는 약간의 그게 좀 완화되고 복잡화되고 다변화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1, 2, 3.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물론 그 소설은 논리가 아닙니다. 구성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건의 진행 상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도무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약간의 뭐 퀘스천 마크가 들어간다면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야 할 것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참고 지냅니다. 독자의 반응. 찬반론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독자의 반응을 보냐. 이 작가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작가의 세계관, 작가가 그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주제, 이런 것이 많으면 됐지. 독자가 왜 거기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예, 문학이 죽어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문학을 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작가는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 작가자는 계몽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우월감. 네, 이런 것 때문에 독자는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세계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집필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했지만 예술가가 보기 위해서 만드는 그 작품이 아닙니다. 예술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것은 예술이다. 막 인터넷에 막 이것은 예술이다 하고 뭐 공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술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톨스토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술의 성립 조건. 예술가가 만든 예술 작품을 제1의 감상자가 이것은 예술이다 감탄을 하고 제2 감상자에게 저것은 예술이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술 종이를 내렸죠.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갈채를 보내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독자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학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자의 반응을 보지 않는 그런 권위적인 이런 그 사고에 젖은 분들의 어떤 사상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독자가 없는 책이 독자가 찾지 않는 문학을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놔도 손님이 먹어주지 않으면 그게 요리입니까? 그냥 뭐 제주도에다가 디즈니랜드처럼 세계적인 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찾지 않으면은 그 휴양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호가 맞아야 됩니다. 생산은 하되 소비가 없는 상품은 처음에는 내놓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절판이 되죠. 독자의 반응을 보라는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로 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읽혀질 것인가. 나는 그래도 작가니까는 읽혀지지. 작가들은 다 이제 읽혀지지만은 작가들이 아닌 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순응하고 감동받고 갈채를 팬레터를 보낼 것인가, 그런 반응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소설을 쓴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숨겨져 있는 자아의 표출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죠. 말하지 못할 컴플렉스. 그것을 이제 소설로 표현을 한다는 이제 그런 말도 있죠. 그리고 소설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인생 자체가 새로운 삶에 향하여 이제 걷는 길이 됩니다. 그냥 뭐 책을 한 권 출간해서 팔리지도 않은 책을 내서 내 인생이 뭐가 많이 바뀔 것이냐,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책을 내보십시오. 내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책을 내기 전보다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되고 바뀌었고, 내 존재감,
얼마나 스스로 성장했는지 그거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설을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시작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제 고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고치면은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들이 그 인터넷 보면은 뭐 바다처럼 널려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취사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어제까지 소설을 쓰지 않으셨다면은 오늘부터 소설을 쓰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이팅을 외칩니다. 자, 감사합니다.